자, 여러분들 챕터 0을 다 듣고 온 거죠? 자, 이제 이어서 역학의 첫 시작인 운동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운동이랑은 약간 다르죠. 일상생활에서는 건강해지기 위해 움직이는 거, 이런 걸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리에서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물체의 위치가 변화되는 것을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바로 위치 표현이에요. 위치가 달라지는 걸 표현을 하려면 위치 표현 방법부터 익혀둬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 표현의 3요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위치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3가지를 반드시 제대로 기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점, 그리고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기준점 방향, 거리를 모두 다 설명을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곳에 나를 데리러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 위치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있는 학원의 경우에는 삼성역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인데, 이렇게 삼성역을 기준으로 기준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남쪽으로 방향, 그 다음 200m 거리, 자, 3가지를 반드시 제대로 설명을 해주어야지만 누가 듣더라도 그 위치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치 표현의 3요소입니다. 이때 선생님은 방금 삼성역을 기준으로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기준이 되는 위치는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 경찰서의 위치를 표현한다 라고 했다면 법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학교나 우체국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도 변할 수 있고 그 다음 거리도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경찰서를 법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동쪽으로 300m 떨어져 있는 것이고, 학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학교보다 서쪽으로 40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체국을 기준으로는 서쪽으로 600m 떨어진 곳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준점이 변하게 됐었을 때는 나머지 표현 요소들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틀린 표현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잡든 방향과 거리를 제대로 올바른 값으로만 설명해주면 됩니다. 기준점은 속력이 0인 물체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그 위치에 왔었을 때에 아저씨는 이미 지나가 버리시고 난 후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어서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우리 챕터 0에서 어떤 표현 배웠었냐면 항상 변화량을 따질 때에는 무조건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해줘야 된다라는 표현 배웠었어요. 이동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간다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기준이 되는 기준점인 나무로부터 4m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7m 떨어진 지점에 간다라고 했다면 이 사람의 이동거리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치, 3m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걸 구한 방법이 바로 뭐였었어요? 나중 위치인 7m에서 빼기 처음 위치인 4m를 해줬었던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기준점이 변했을 때에는 방향과 거리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과연 기준점이 변하면 이동 거리는 변할 수 있는 건가? 자, 요것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나무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노란 나무를 기준으로 사람의 이동 거리를 측정해 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노란 나무는 참고로 이 나무와는 2m 떨어져 있는 나무였었더래요. 자, 그럼 이 노란 나무 기준으로 사람의 위치를, 처음 위치를 표현해보면 얼마가 될 거고, 그치? 6m가 되게 될 거고, 자, 나중 위치를 표현을 해보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얘는 계산이 안 되네. 7 더하기가 9죠. 그치? 9m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때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역시나 얼마 나오지?
3m라는 결과값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흰색 나무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나 노란색 나무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나 이동거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치 표현의 경우엔 기준점이 달라지면 변해질 수 있었지만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기준점을 뭐로 잡든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된다라는 거 중요한 사실 배워봤어요. 자,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 이동거리와 변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이동거리랑 변이라는 개념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과정을 중요시해요? 아니면 결과를 중요시해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치? 둘 다 중요한데 아직은 그래도 과정을 중요시해야 되는 나이 같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그 움직임을 과정 중심으로 살펴보느냐, 결과 중심으로 살펴보느냐, 얘가 바로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이에요. 이동거리랑 변이는 둘 다 일반적으로는 약자를 S라고 적습니다. 뭐 S라고 적기도 하고 D라고 적기도 하고 L이라고 적기도 하는데 보통은 S라고 더 많이 써요. 자, 여기서 얘는 이렇게 화살표를 달아서 문자로 나타내 줍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배웠었죠? 이 화살표를 달아주게 되면 그것은 벡터의 물리량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된다라는 건데 도대체 무슨 값이길래 얘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느냐? 얘는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에 그 이동 거리를 누적거리로 살펴보는 게 바로 이 이동거리예요. 반면에 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변화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 중심으로 물체가 처음 출발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곳까지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게 되느냐, 그 변화된 위치값을 나타내는 게 변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이동거리나 변위나 얘는 단위는 미터라는 단위를 가지게 될 건데 미터, 얘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방향성은 없는 누적되는 값이기 때문에 스칼라 물리량이고요. 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벡터의 물리량이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서 만약에 변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단순히 크기만 답하시지 마시고 방향까지도 함께 답을 해주셔야 맞는 답이 된다는 거,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 좀 다뤄볼게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그림 1번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A점에서 출발해서 B점을 거쳐서 C점으로 갔다라고 했다면 이 사람의 이동거리와 변이는 각각 얼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이동거리는 아까 누적된 거리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움직이는 동안 누적 70m를 간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최단의 거리, 직선거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 얼마 나오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피타고라스 사용하는 문제네요. 50m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변이는 50m라고 답을 해주시되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까 변이는 벡터니까 방향을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고 문제에서 이렇게 방위표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북동쪽으로 50m의 변이를 가진다라고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림 2번도 볼게요. 어떤 사람이 7m를 갔다가 4m를 돌아오고 있어요. 이랬을 때는 누적거리, 이동거리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치? 얘는 11m가 나오게 되고 변이값은 얼마가 나온다?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은 직선의 길이 3m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벡터의 물리량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끝내지 말고 동쪽으로 내지는 오른쪽으로 라고 써주셔야 완벽한 답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움직이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했다면 그때는 변위가 얼마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변화된 위치가 없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변이가 0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제 1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챕터 0 때 강조했듯이 문제를 풀어볼 때는 항상 문제를 먼저 푸시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제풀이를 들어가게 될 때는 잠깐 동영상을 멈춰 두고 스스로 풀어본 후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러 다시 오셔야 합니다. 풀고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을 볼게요. 자, A에서 B를 거쳐서 어떤 사람이 C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동거리는 얼마가 나올까요? 그죠? 누적거리니까 얼마? 총 21m가 된다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변위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렇게 최단 거리로 직선으로 이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변위는 저 노란색 선의 길이를 찾으시면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것도 역시 다 피타고라스죠. 자, 피타고라스로 쭉쭉쭉 풀어보면 이거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144 나오네. 이건 제곱하니까 81이 나오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 만들어지겠어요? 둘 더했을 때 225가 나오죠. 225, 루트 225. 또 얼마요? 제곱해서 225가 될 수 있는 숫자 15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변위는 15m다. 단 안타깝게도 문제에서 방위표가 빠져 있는데 방위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얘는 북동쪽이요 라고 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대표적인 예제 좀 하나 풀어봤어요. 네, 이어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속력이랑 속도라는 표현을 굳이 구별을 해서 배우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물리적으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영어에서도 달라요. 하나는 스피드고 하나는 벨로서티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둘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방금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변위와 이동거리, 요거의 차이 때문에 속력과 속도에도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속력 공식이 시간분의 거리였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분의 거리에서 거리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값이 만약 이동거리가 되게 되면 그것은 속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배웠던 변위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속도의 개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둘 중에 누가 벡터라 그랬었어요. 변위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벡터의 물리량이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 중에 벡터 값을 가지고 있는 변위 값을 가지고 있는 속도 값이 똑같은 벡터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문자로 나타낼 때 이렇게 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달아서 벡터입니다 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얘가 스칼라고 얘가 벡터이기 때문에 얘는 만약 이렇게 A에서 B까지 이동해 갈 때 오른쪽으로 10m/s로 가는 애와 그 다음 왼쪽으로 10m/s로 가는 애가 있다라고 했다면 두 사람은 빠르기는 같기 때문에 속력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분명히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두 사람의 값이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정반대 방향의 값인 경우에 우리 아까 벡터 표현할 때 마이너스 부호를 달아서 표현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가 10이었다면 왼쪽으로 10m/s로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는 마이너스 10m/s다 라고 답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속력, 속도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을 해줄 때 만약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동을 하는 형태의 운동이었다라고 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속도라는 표현보다는 속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운동장을 우리 암산실력 테스트 좀 해볼까? 어떤 학생이 운동장 트랙이 200m짜리인 트랙을 5바퀴를 도는데 초빨라. 자, 얘는 5초 만에 달렸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평균 속도는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암산실력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계산을 했죠? 네, 아니죠. 평균 속도를 물어봤어. 속도라고 하는 건 변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속도는 얼마라고 할 수 있죠? 그치, 0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동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속도라는 표현보다는 속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의 주먹이 빠르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권투 선수의 주먹의 속력이 빠르다라고 했다면 말이 되지만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주먹이 날아가고 끝이 난다는 얘기야. 돌아오질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 마징가 로봇 장난감도 아니고 안 돌아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표현보단 속력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물리 시간에는 둘 다 사용하게 될 거니까 두 표현 다 익숙하게 익혀두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속력 단위의 환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예제 2번 먼저 풀어볼게요. 예제 2번에서는 철수가 A에서부터 B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60m고 철수는 10초 동안 갔다가 힘들었는지 잠깐 10초 동안 쉬었다가 다시 10초 동안 돌아오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각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각각 얼마가 될 거냐?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0에서 10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찾냐면 시간분의 변위예요. 속도니까 변위를 구해야 되는데 10초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60m의 변위를 만들어내므로 속도는 얼마가 될 거다? 6m/s가 되게 될 거다. 자, 첫 번째 구간의 속도는 6m/s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0에서 20초 때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얘는 20초라는 시간 간격 동안에 자 10초 동안 여기서 머무르고 있잖아. 그러면 출발 시점으로부터 지금 현재 20초인 순간까지 변위는 얼마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60m만큼의 변위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속도는 3m/s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 0에서 30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될까? 자, 얘는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변위값이 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결국은 얘는 평균 속도가 0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0이라는 답을 적을 때는 굳이 단위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0m/s나 0km/h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온도 같은 걸 기록할 때를 제외하고는 왜냐면 온도는 켈빈 온도랑 섭씨 온도가 0일 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고를 때는 좀 다르지만 다른 값들을 해줄 때는 뭐 굳이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쓴다고 틀리는 거는 아닌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속력 단위의 환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끔 자동차가 차길이 많이 막히면 되게 천천히 달릴 때가 있었을 텐데 그럴 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아, 차라리 내가 내려가지고 뛰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야, 그러면 과연 정말 저 자동차랑 나 둘 중에 누가 더 빠른지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직접 뛰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뛰지 않고도 자동차 계기판에 나타난 자동차의 속력만 보고도 우리는 충분히 내 속력과 자동차의 속력을 비교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의 속력은 단위들이 km/h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 값이랑 내 속력을 비교하고자 해서 1시간 동안 달려볼 건 아니겠죠? 예,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0m 달리기의 기록을 가지고 자동차 속력과 내 속력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만약 100m를 여러분 몇 초에 뛰어요? 100m? 그래 뭐 15초, 16초, 18초 다양할 텐데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조금 심하게 빠른 사람을 좀 데리고 와 봅시다. 100m를 10초 만에 뛰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속력은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10초 만에 100m를 가는 빠르기면 얘는 10m/s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10m/s로 달리는 사람의 속력은 자동차 속력의 단위인 km/h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자, 요렇게 써보시면 돼요. 얘는 사실은 1초당 10m를 가는 빠르기인 건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단위인 km/h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10m는 킬로미터로는 몇 킬로미터가 돼요? 우리 아까 접두어 배울 때 K자가 들어가게 되면 킬로가
1초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10의 세제곱이다라는 뜻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이 큰 단위니까 결국 0.01km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다가 나누기, 자 1초를 해줘야 되는데 1초는 시간으로는 몇 시간이요? 또 답들 갈라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뭐 60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고 엽기적이야? 1초가 어떻게 60시간이야? 안 돼요. 그래서 3600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어. 아니죠? 1초가 3600시간이면 똑딱 하는 동안 3600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야. 답이 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그치. 1시간이 60분이고 3600초이기 때문에 얘는 1초는 3600분의 1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단위는 내가 원하는 단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단위를 써주고 앞에 있는 숫자만 마저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3600분의 1분의, 자, 요건 얼마지? 100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얼마 만들어지겠어요? 그치, 얘는 36km/h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속력 단위도 바꿔봤어요. 환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54km/h를 어떻게 하면 m/s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엔 반대 과정을 거쳐서 m/s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54km/h는 사실은 54km를 1시간 동안 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요거를 내가 원하는 단위인 미터와 세컨드로 고치는 거예요. 자, 54km. 몇 미터라고 할 수 있죠? 얘는 54,000미터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은 초로 바꾸면 3600초가 될 겁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역시나 또 내가 원하는 단위 만들어진 거니까 앞에 있는 숫자만 계산해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두개 없어지면서 36분의 540 계산하면 얼마 만들어져요? 그렇지, 15 만들어지지. 그래서 얘는 15m/s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 평균 속력이랑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해 볼 건데, 말 그대로 평균 속력은 평균적인 속력인 거고요. 순간 속력은 매 순간순간의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점수들을 가지고 평균 점수를 내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평균 점수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내가 다양한 과목들의 점수를 다양한 점수로 받았을 때에, 예를 들면 국어는 90점, 수학은 95점, 과학은 100점, 그리고 영어는 뭐 92점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했었을 때에 모든 과목의 점수를 똑같이 받았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점수가 몇 점일지를 찾아내는 게 바로 평균 점수입니다. 속력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동안 속력 그래프를 그려봤다라고 했다면 얘는 결코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는 없을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운동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가자는 얘기는 그건 죽자는 얘기죠. 큰일 나지. 앞에 자동차 멈춰 있는데 그냥 막 가자는 얘기야. 산이 있는데 막 뚫고 가자는 얘기야. 건물 있는데도 그냥 막 가자는 얘기야.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들쭉 날쭉 막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이 변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즉, 이 그래프를 밑으로 꾹 눌러서 들어간 건 튀어나오게, 튀어나온 건 들어가게 만들어줘서 평평한 그래프를 그려줬었을 때에 그 값이 얼마냐를 찾는 게 바로 평균 속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설명은 거창하지만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원래 우리 속력 공식이 시간분의 거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 똑같아요. 얘는 총 걸린 시간, 총 소요 시간이라고 할까? 분의 전체 총 이동 거리만 계산해 주게 되면 이게 바로
평균 속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학생들 또 문제 풀라고 하면 꼭 실수를 해요.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A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 B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A에서 B로 갈 때는 10m/s로 갔다가 B에서 A로 돌아오는 운동을 하게 될 때는 15m/s의 속력으로 돌아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자 머리 또 나름대로 빨리 굴리면서 결 12.5m/s요 라고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절대 아니죠? 12.5m/s라고 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한 사람들이냐면 둘을 더해 그리고 둘로 나눠 해서 25를 둘로 나누니까 12.5 구했던 사람들일 텐데 선생님이 언제 그렇게 구하라 그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균 점수를 계산했었던 방법인데요. 난 그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평균 속력 구하는 건 다시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다라고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셔야 한다고요. 선생님 이동거리가 안 주어져 있는데요? 괜찮아. 그럼 미지수로 잡으면 되지. 뭘로 잡을까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지수 X라고 잡어? X라고 대답한 사람들 많을 텐데 싫어요. 선생님 D로 잡을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 물리에서는 웬만하면 구하려고 하는 값들만 X, Y, G로 잡는 게 좋아요. 그 물리에서는 지금은 당장 그럴 일이 없는데 나중에 되게 복잡하게 풀이 과정이 길어지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요. 선생님 막 대학생 때 문제 풀 때 기억이 나는데 한 문제를 푸는데 A4 용지로 4페이지에 걸쳐서 푸는 경우들도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나중에 목적의식을 상실해요. 내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지? 막 이럴 때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부터 드렸던 습관 중에 하나인데 구하려고 하는 것들만 X, Y, G로 두고 필요 없는데 굳이 도입하는 문제들은 다른 문자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D라고 뒀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 속력은 어떻게 찾아내느냐? 속력을 찾아낼 때 전체 이동거리 자리에 들어가는 건 왕복 운동이니까 2D가 되겠네요. 에다가 나누기 걸린 시간인데 시간은 두 구간으로 나눠서 봅시다. 가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눠서 볼게요.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갈 때는 10의 속력으로 돌아올 때 D의 거리를 이동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올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 얼마로? 15로 D의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이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번분수 형태라서 조금 끔찍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통분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에 거 30으로 한번 통분해 봅시다. 30으로 통분하면 얼마 나와요? 30분의 앞에 거는 3D, 뒤에 거는 2D. 자, 위에 분자는 1분의 2D라고 바꿔서 쓸까요? 그러고 나면 이 값은 결국 5D 분의 얼마가 나와요? 그치, 2개 곱하면 60D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D랑 D랑 없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서 평균 속력 얼마가 나오게 될 거다? 그치, 12m/s가 만들어지게 될 거다. 어때요? 우리 아까 짐작했었던 12.5랑은 분명히 다른 값이 나왔죠? 평균 속력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인 12.5와는 다른 값이 만들어지게 됐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체의 운동을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로 그려봤다라고 했다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처음에 A에서 B로 갈 때는 10m/s로 간 거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땐 얼마로 돌아온다? 15m/s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15까지 올라가서 그려지게 될 텐데 자, 얘는 시간은 어떻게 걸릴 수밖에 없겠어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A에서 B로 갈 때보다 B에서 A로 돌아올 때가 속력이 더 빨라지죠. 그러면 소요 시간은 더 짧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시간이 걸렸겠지만 돌아오는 데는 더 적은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까 평균 속력의 의미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렇게 VT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꾹 눌러서 평평한 값을 만드는 게 평균 속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도 이 그래프를 꾹 눌러서 튀어나온 건 들어가게, 들어간 건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건데 보면은 이게 더 조금이잖아. 그러니까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값은 중간 값이 아니라
중간값보다 약간 더 내려간 곳에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평균 속력 의미 배워봤습니다. 순간 속력은 훨씬 더 쉬워요. 그냥 매 순간순간의 속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졌을 때, 투수들이 공을 던졌을 때에 거기 스피드건에 찍힌 숫자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의 계기판에 나타나는 숫자라든지 이렇게 매 순간순간의 속력을 의미하는 게 바로 순간 속력입니다. 이렇게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의 의미 잘 공부해뒀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어서 상대 속도의 개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상대적인 속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측자가 관측 대상을 보았을 때 무조건 관측자는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운동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한테 걸어가면서 실제로는 내가 움직이는 거는데 나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왜 얘는 나한테 걸어오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좀 이상하죠? 자, 이런 속도가 바로 상대 속도예요. 그럼 도대체 왜 상대 속도의 개념을 도입을 해줘야 되느냐? 사실 이 세상에 멈춰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구가 자전하는 운동 때문에 속력을 엄청나게 빠르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적도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 24시간마다 반지름이 지구의 반지름인 6,400km짜리인 원의 원주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1880km/h 정도가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은 느립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지구에서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반지름이 작은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계산해보면 대략 1300km/h 정도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전에 의해서 그만큼의 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그만큼만 되냐? 공전도 있죠? 지구 공전에 의해서도 속도를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 과연 태양은 멈춰있냐? 아니야. 태양도 계속해서 돌고 있고요. 이 태양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멈춰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의 속력이 예를 들어 60km/h다라고 했다면 사실 그 뜻은 땅의 어떤 한 지점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에 1시간당 60km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사실 땅도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 운동을 분석을 할 때는 누군가는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관측자 자기 자신이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분석해주기 시작한 게 바로 상대 속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 속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계산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상대 속도는 관찰 대상의 속도 빼기 관찰자의 속도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건 상대 속력이 아니고 상대 속도인 만큼 얘는 속도의 뺄셈, 벡터의 뺄셈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조심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다, 말이 너무 기네. 간단하게 좀 줄여볼까요? 관측 대상의 속도, 너, 그 다음에 관측자의 속도, 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대 속도는 너 빼기 나로 구하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빼기 나, 네 속도 빼기 내 속도, 이게 바로 상대 속도가 될 것이다. 야,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속력은 어떻게 관찰이 되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는 관찰자는 왼쪽으로 10m/s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으로 10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가 똑같이 왼쪽으로 10m/s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 그 자동차는 어떻게 돼 있는 걸로 관찰이 되겠어요? 그렇지, 정지해 있는 걸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계산을 해보면 너 10이지 빼기 나 10 얼마? 0. 정지해 있는 걸로 관찰이 되게 될 거고, 자 이것도 해보자. 너 빼기 나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5m/s가 나와.
그러니까 왼쪽으로 5m/s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는요, 분명히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내 속력보다는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뒤로 가는 걸로 관찰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9호가 그거죠. 벡터에서 -9호는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었으니까, 자, 나와는 반대쪽으로 5로 움직이는 것처럼 관찰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떠냐? 자, 너 20이고요. 빼기 나 10입니다. 계산해보면 얼마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지, 10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눈에 이 자동차는 앞으로 10m/s로 가는 걸로 관찰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제일 어려운 요거 계산해볼까? 자, 너 얼마게요? 관측 대상의 속도. 그치? 여기서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 -20입니다. +20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나와는 애초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20이 되고, 빼기 나 10은 -30m/s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내 눈에 보이게 될 때는 나와는 반대쪽, 오른쪽으로 30m/s의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관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입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 건가? 자, 비 오는 날 차창 밖을 봤었을 때에 이 비가 기울어져서 내리는 것처럼 관찰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비 오는 날 혹시 우산 쓰고 달려가 본 적 있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달려갈 때 우산을 똑바로 쓰지 않았었을 거예요. 기울여서 썼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기울여서 썼었는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그치? 설마 엽기적으로 이쪽으로 막 뛰는데 우산을 뒤로 기울여서 간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게 될 때는 우산을 앞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달려가야 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나한테 느껴지는 비의 상대 속도 방향 때문인데, 자,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봅시다. 비가 똑바로 내리고 있는 날, 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면 내가 창문을 통해 비를 봤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관찰이 되게 될 건가? 생각해봐. 관측 대상이 누구예요? 비야. 그러면 비의 속도 벡터, 너의 속도 벡터는 이거죠? 그 다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쪽. 됐어요? 그러면 너 빼기 나를 계산해보면, 자, 우리 벡터 뺄셈 어떻게 하자라고 배웠었더라? 너 빼기 나는 실제로는 너 더하기 마이너스나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벡터를 뒤쪽으로 뒤집어주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와 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 요걸 찾아주면 이게 바로 차벡터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대 속도의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왼쪽으로 달려가면서 내리는 비를 보게 되면 이쪽 대각선으로 기울어져서 내리는 것처럼 관찰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산을 이렇게 기울여서 썼었던 거지. 되세요? 그래서 여기 창문에 보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될 거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채워두면 될까요? 이번엔 바람이 불어서 애초부터 비가 기울어져서 내리는 상황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내리는 비를 볼 때 내가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는 내 속도가 비의 속도와 어떤 만큼의 크기 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비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는데 이게 너인데 이게 나가 요만큼이다 라고 했다면 마이너스 나를 하면 요만큼이 만들어지죠. 그럼 둘을 가지고 벡터 합을 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내리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만약에 내 속도가 적당한 만큼 빠르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되면서 둘이 만드는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이 곧장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흰색처럼 됐을 땐 여전히 얘보다는 덜 기울어졌지만 기울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노란색처럼 되게 됐을 땐 똑바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관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 자동차의 속력이 완전 빨라. 완전 빠르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달리면서 비를 보면 마이너스 나가 이렇게 될 테니까, 자, 비랑 나랑 합치면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정말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길어지게 되면서 거의 B가 평행한 것처럼 관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완벽한 선이 되지는 못해요. 요게 있기는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어떻게 달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뜻대로 하세요. 적당히 달릴까? 노란색처럼 적당히 달리면 비가 똑바로 내리는 걸로 관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해하겠어요? 이것도 상대의 속도예요. 자, 이번에는 달려가고 있는, 달려가면 안 되지. 날아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비행기가 서로 다른 비행기를 관찰을 하게 됐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로 날아가는 것처럼 관찰이 되는지 비행기의 상대 속도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볼게요. 자, A와 B가 있는데 A는 북쪽으로 400km/h로 날아가고 있고요. B는 동쪽으로 400km/h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A가 B를 보았을 때에 그때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건가? 자, 이거를 우리 물리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A가 B를 보았을 때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다 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뜻은 A가 기준이 된다라는 뜻이 돼요. A가 관찰자가 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경우엔 A가 나니까 이게 나고 이게 너가 될 거야. 자, 그럼 우리 아까 벡터 뺄셈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으니까 상대 속도는 너 빼이 나다 라고 했었으니까 누굴 뒤집자라고 했었지? 그치? 나를 뒤집자라고 했었어요. 희생정신, 너를 뒤집지 마. 나를 뒤집어야 돼. 자, 그래서 나를 뒤집어주게 되면 내가 이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나는 얘가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얘랑 얘 벡터 합해주면 어느 방향으로? 그렇지, 이쪽 방향으로 이런 노란색의 화살표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값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400km/h고요. 이것도 400km/h예요. 그럼 얘네들이 만드는 삼각형, 이거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얘의 길이 B가 1대 루트 2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 상대의 속도는 400 루트 2 km/h가 될 거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A가 B를 보았을 때의 속도는 400 루트 2 km/h로 만들어지되, 자, 속도니까 방향까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치? 남동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로치고 방향까지 적읍시다. 남동쪽.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반대로 B가 A를 보았을 때에는 상대 속도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자, 우리 요거 좀 지우고 해볼게요. B가 A를 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문장으로 썼을 때는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다 라고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너 빼기 나를 하되 관측 기준이 되는 사람이, 내가 되는 사람이 B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이게 나, 이게 너.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벡터 뺄셈을 해주면 돼요. 너 빼기 나, 누구 뒤집자? 그치? 희생정신, 나를 뒤집자. 그러니까 나를 뒤집으면 이쪽 방향이 될 거라서 마이너스 나랑 너를 가지고 벡터 합을 해주면 이쪽이 되게 되겠지? 이게 바로 상대 속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400이고 이게 400이니까 얘는 얼마? 1대 루트 2, 400 루트 2가 만들어지게 되겠네. 그래서 얘도 400 루트 2의 상대 속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되, 자, 그 방향 어느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지. B의 입장에서 A를 보게 되면 자기가 동쪽으로 가니까, 근데 자기는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기는 안 움직이니까 A는 서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A가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북서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서쪽 400 루트 2, 이게 바로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의 값이 됩니다. 자, 어때요? 상대 속도 개념 어렵지는 않죠?
항상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 속도는 무조건 네 속도 빼기, 내 속도, 너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 무조건 나는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운동을 분석하는 거라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장치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다중섬광 장치입니다. 다중섬광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진을 찍어주는 장치인데요. 보통은 한 장의 필름 위에 한 장의 사진만 찍어주는 게 보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 아주 디지털 카메라, D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필름 카메라를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필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돌려가면서 필름 위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찍어줬었어요. 근데 얘는 한 장의 필름 위에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까 물체가 움직인 그 흔적들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올림픽 봤던 학생들은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한 장의 사진 위에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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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찍어서 나타낸 사진을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다중섬광 장치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이 다중섬광 장치에서는 물체가 이렇게 촘촘한 간격을 나타내면서 찍혔을 때와 그 다음에 널찍널찍한 간격을 나타내면서 찍혔을 때 중에서 언제가 더 속력이 빠르게 움직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치? 얘는 똑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을 움직인 건데 얘는 다시 사진이 찍힐 때까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인 거니까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더 속력이 빠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물체가 사진이 찍혔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굴러가면서 요런 사진이 찍혔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치? 얘는 간격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는 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시간 기록계를 공부를 해볼게요. 시간 기록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시간 기록계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시간 기록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전선이 달려져 있고 전선의 끝부분엔 플러그가 있어서 플러그를 꽂아주고 버튼을 누르면 얘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데 한번 작동시켜볼까요? 어떤 띵 하는 소리 느껴졌어요? 얘 뭐냐면 여기 끝부분에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점을 찍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찍어주는 장치에 이렇게 길게, 자,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겼죠. 길게 생긴 종이 테이프의 한쪽 끝부분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쪽 끝부분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운동을 시켜주게 되면 그 물체가 운동을 해나가면서 이 종이 테이프가 풀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얘를 통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었어요? 점을 계속해서 찍어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운동을 마치고 내가 이 테이프를 이렇게 분리해서 테이프의 단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 테이프의 점들이 균일하게 찍히거나 아니면 점점 멀어지면서 찍히거나 하는 식으로 운동의 흔적들을 남겨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 기록계의 원리예요. 시간 기록계는 굉장히 많은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섬세한 분석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주는데 보통 시간 기록계는 50Hz 내지는 60Hz예요. 50Hz, 60Hz가 무슨 뜻이냐면 50Hz다라고 했다면 1초의 점을 50개씩 찍어주는 장치다라는 뜻이고요. 60Hz다라고 하게 되면 1초의 점을 60개씩 찍어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엄청 자주 찍는 거죠. 그치?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심심하면 해보세요. 시간 1초 동안에는 좀 재기가 어려우니까 한 5초의 시간 간격 동안 펜으로 종이에다가 점을 찍는다라고 했다면 과연 1초당 몇 개씩 찍을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끔 학생들한테 시켜보면 많이 찍어봤자 1초에 5개, 6개 정도까지 밖에는 못 찍더라고요. 어쨌든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점을 찍어주고 그걸 분석해주게 되는 건데 이 테이프를
분석을 해보면, 야, 여기 위에 있는 테이프 좀 볼까요? 얘는 점의 간격이 밑에 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촘촘하게 찍혀져 있어요. 자, 더 촘촘하게 찍혀져 있다는 얘기는 속력이 어땠었다? 그치? 얘는 속력이 상대적으로 느린 운동을 한 물체의 테이프다 라는 뜻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더 어땠다? 그치? 빨랐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냥 쉬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심술궂은 친구가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옆으로 주먹질을 하고 있어요. 펀치를 날리고 있어요. 하나, 둘, 뭐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친구한테 6대 맞은 애랑 3대 맞은 애 중에 누가 더 빨리 통과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얘가 더 빨리 통과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얘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점 간격은 그런데 그럼 얘는 어떤 운동을 한 거냐? 이 종이 테이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종이 테이프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쪽이 촘촘하게 찍혀져 있고 이쪽이 듬성듬성하게 찍혀져 있으면 이건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됐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다중섬광장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틈 간격이 멀어지면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했다라는 뜻이라 그랬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 쟤랑은 조금 달라요. 테이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테이프의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테이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간 기록계의 위치는 정해져 있거든. 한 곳에서 계속해서 점을 찍어주고 있거든. 그러면 얘가 종이 테이프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점을 찍었다면 이런 식으로 점을 찍었다라는 뜻이니까 이 종이 테이프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먼저 찍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 이 부분이 먼저 찍힌 거고 이 부분이 나중에 찍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먼저 점이 찍힌 부분은 속력이 어떤 거고, 그치? 듬성듬성한 거니까 빠른 거고, 나중에 점이 찍힌 부분은 촘촘하니까 속력이 느리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물체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 운동을 했다라는 뜻, 그치? 점점 감소되는 운동을 했다라는 뜻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중섬광 장치와는 분석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 속력을 계산하는 것도 한번 좀 연습을 해봅시다. 만약에 타점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간 기록계가 60Hz짜리, 즉 1초에 60개의 점을 찍는 시간 기록계고요. 이 부분이 3cm다라고 했다면 얘는 속력을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을 건가?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단 시간 간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산 좀 해봅시다. 60Hz면 1초에 60 타점을 찍는다라는 뜻. 그러면 타점 하나를 찍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다라는 뜻이 돼요? 60분의 1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점이 몇 개인지를 봐야 되겠네요. 자, 점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와요. 그럼 과연 60분의 1초가 7번 지난 건가? 절대 아닙니다. 점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를 찍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60분의 1초고 얘를 찍은 이후부터 또 얘를 찍을 때까지 60분의 1초가 걸리는 거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점의 개수가 아니라 점 사이 간격의 개수다라는 거예요. 6간격이죠? 그러면 얘는 아까 1초에 한 타점을 찍는데 60분의 1초가 걸렸다라고 했으니까 걸린 시간은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60분의 1초씩 6구간을 찍은 거다. 얼마? 10분의 1초가 걸린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자, 이동거리 문제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이건 착하게 딱 나와 있네. 3cm다라고 주어져 있죠? 뭐 센티미터로 써도 아무 상관없기는 한데요. 우리 물리에서 표준 단위가 미터다라고 했었으니까 웬만하면 미터로 환산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봅시다. 자, 3cm는 미터로 계산했을 땐 0.03m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속력 V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0.1초, 10분의 1초가 0.1초죠? 0.1초 동안 0.03m를 간 빠르기, 즉 0.3m/s다 라고 속력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 기록계의 타점 기록을 보면서 속력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찾아냈고요.
앞으로 시간 기록계가 문제에 종종 나오게 될 텐데 시간 기록계의 속력뿐만이 아니라 시간 기록계를 떼어다 붙인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내가 테이프를 띄어다 붙였을 때 60Hz짜리 시간 기록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걸 6간격씩 잘라다 붙였다라고 했다면 종이 테이프는 이런 식으로 테이프의 간격들이 붙여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 애 거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 물체의 시간 기록계 테이프는 이런 식으로 테이프가 붙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테이프들의 테이프가 만든 그래프에 가로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세로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 되느냐? 자, 요걸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로축이 의미하는 건 뭐일 것 같아요? 이건 많이들 찾는데, 그치? 이거는 결국 시간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60Hz인데 6구간씩 잘랐다면 얘는 0.1초, 0.2초, 0.3초, 0.4초. 그래서 가로축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이 돼요. 그렇다면 과연 세로축이 의미하는 건 뭐가 되냐? 우리 아까 이 테이프 균일하게 점이 찍혀져 있으니까 무슨 운동을 한 거다라고 했었죠? 얘는 등속 운동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 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만큼 얘 같은 경우는 y값이 일정하니까 y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속력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점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니까 속력이 증가되는 운동이거든. 자, 세로축이 속력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가끔 선생님 이건 종이 테이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아니라 거리예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잘라서 붙일 때 그냥 잘라서 붙인 게 아니라 6구간씩 잘라서 붙였어요. 그 말은 같은 시간 간격씩 잘라줬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의 y값은 같은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비교한 값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같은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의미하는 게 속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y축이 의미하는 바가 속력이 된다는 거, 요것도 알아둘 만한 사실이겠네요. 자, 이제 이어서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에서 가짜는 무슨 가짜일 것 같아요? 이거는 더하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다 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정확한 정의는요,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 대 1초당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자, 이게 바로 가속도의 정의가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어떤 물체가 처음 속력은 정지였어요. 0이었었어요. 근데 정지했던 그 물체가 5초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체의 속력이 30m/s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 1초당 얼마만큼씩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치? 1초당 6m/s씩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구한 6이라는 숫자가 가속도의 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는 정의식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가속도는 1초당의 변화량이니까 방금 여러분 6이라는 숫자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5분의 30 했었죠? 즉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속도의 정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영어 약자로 좀 바꿔서 나타내 볼게요. 자,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치? 델타 V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야, 나누기 시간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지? 걸린 시간이다. 걸린 시간은 그냥 T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델타 T다 라고 적어주기도 합니다. 야, 델타 T는 가속도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그치? 왜 어른들 운전하실 때 페달 2개 밟으면서 운전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수동 운전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오토 운전인 경우에는 그 페달 2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고요. 하나는
어른들이 엑셀이라고 부르시는 엑셀인데,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장치인데, 그 엑셀이라는 단어가 사실 영어 단어 중에서 가속도를 의미하는 acceleration에서부터 유래가 되게 된 거예요.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장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acceleration의 약자인 A자를 우리는 가속도의 약자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위에다가 달아서 나타내 주도록 할 거예요. 이게 바로 가속도의 정의식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식을 배웠으니까 단위도 좀 함께 정리해 두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얘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그치? 변화량이면 나중 것 빼기 처음 거다라고 했었는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된다면 미터 퍼 세크 빼기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니까 결과의 단위 또한 뭐가 될 거다? 미터 퍼 세크가 되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뭘 사용했었지? 표준 단위로 세컨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컨드 집어넣어주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크분의 미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 우리 아까 풀었었던 요 경우는 가속도가 6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 즉 1초당 속력이 6씩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할 게 가속도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럼 속도가 빨라지는 건 가속도고 속도가 느려지는 건 감속도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가속도라고 부르지만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 둘은 부호를 좀 다르게 써줘요. 여기서 요식을 보게 되면 얘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식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근데 물체가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했다면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값이 더 크게 될 거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양수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물체가 속도가 증가되는 운동을 한다라고 했다면 그 경우에서는 가속도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 속도보다 빼주는 처음 속도가 더 커지게 될 거니까 가속도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양의 값이랑 음의 값을 둘 다 가질 수 있는 벡터다라는 거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가속도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냐? 가속도의 원인은요, 왜 속도가 변하게 되느냐는 결국 힘입니다. 이건 우리가 3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기는 할 건데 결국 멈춰있던 물체들이 움직이게 되거나 아니면 움직이고 있었던 물체들의 빠르기가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는 것들이 모두 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힘이 가속도를 만드는 거니까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가속도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자, 이어지는 예제 또 풀어볼게요. 자, 한 번만 다시 강조할게요. 예제 풀기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시고 선생님 설명 들어야 합니다. 자, 풀어봤을 테니까 다시 공부해볼까요? 예제 4번 같이 풀어봅시다. 10m/s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던 물체가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가 돼서 5초 만에 30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얘는 1초에 얼마씩 변화됐을 것인가? 자, 가속도의 값은요,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다라고 했었고, 이 경우는 총 몇 초 동안에, 그치, 총 5초 동안에 속력이 10에서 30이 된 거니까 20m/s가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럼 가속도의 값 얼마? 그치, 4m/s 제곱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1초에 속력이 4씩 증가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예제 5번을 풀어봅시다.
예제 5번은 거기 종이 테이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학생들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이 종이 테이프를 가지고 이 물체의 가속도를 분석을 해보래요. 선생님 점 찍는 건 잘 못하니까 그냥 점은 생략하고 할게요. 거기 점이 6개씩 찍혀져가지고 테이프를 구분을 해두고 있는데, 자, 1cm, 2cm, 3cm, 4cm, 마지막 구간 5cm 생략할게요. 어차피 글이나 안 글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이 테이프의 타점 기록이 나타났다면 얘의 가속도는 가장 먼저 속도부터 구해내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속도라고 하는 게 변하는 게 가속도니까 가속도를 구하려면 속도를 먼저 계산을 해둬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구간부터 보세요. 첫 번째 구간은 1cm인데 이 시간 기록계는 60Hz짜리 시간 기록계고요. 즉 1초에 60개의 점을 찍는 애들이고요. 6 간격씩을 잘라놨기 때문에 각 구간의 시간 간격은 10분의 1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의 속력 V1은 10분의 1초라는 시간 간격 동안에, 자, 이거 몇 미터를 간 거예요? 그치? 100분의 1m를 간 거죠? 100분의 1m를 갔으니까 첫 번째 구간의 속력 얼마라고 볼 수 있을 거다? 0.1m/s다 라고 볼 수 있을 거다. 자, 똑같이 두 번째 구간도 보면 V2는 10분의 1초라는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얘는 10분의 2m를 갔어요. 얼마? 0.2m/s가 될 거다. 자, 이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얼마가 나올 거고, 중간과정 생략해서 바로 0.3m/s가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얼마 나오겠어요? 그치? 0.4m/s, 0.5m/s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으로 갈 때, 두 번째 구간에서 세 번째 구간으로 갈 때 각 구간에서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만큼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0.1m/s씩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각 구간의 속도의 변화량이 0.1m/s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속도의 변화량이 0.1이니까 가속도가 0.1이라고 하고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와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가속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 1초당 변화량을 계산하는 게 가속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여기 갈 때 1초 걸려요? 아니거든. 여기서 여기 갈 때 10분의 1초가 걸릴 거고요. 이게 10분의 1초니까. 10분의 1초, 10분의 1초, 10분의 1초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도 10분의 1초, 여기서 여기 갈 때도 10분의 1초. 각 구간 사이에 걸리는 시간 동안 10분의 1초가 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분의 1초 동안의 속도가 0.1씩 변한다면 결국 그것은 1초당 속도는 얼마만큼씩 변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치. 1m/s씩 변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속도는 10분의 1초라는 시간 간격 동안 델타 t분의 10분의 1m/s씩 변한 것이므로 가속도는 1m/s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단원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운동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5가지 종류의 운동을 공부를 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가장 간단한 운동,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되거나 감소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는 등가속도 운동의 일종인 자유낙하 운동. 네 번째는 속력은 일정하면서 방향만 계속해서 변하는 등속 원운동. 다섯 번째는 둘 다 변하는, 속력도 계속해서 변하고 방향도 계속해서 변하는 운동들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쉬운 운동부터, 등속도 운동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등속도 운동은요, 이게 도라는 게 포인트인데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속력이랑 속도가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배우면서 속도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값이다 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뿐만이 아니라 운동 방향까지도 일정한 운동이 바로 등속도 운동이 되게 돼요. 이 등속도 운동을 종종 6글자로도 부를 수 있는데 뭘 것 같아요?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방향이 안 바뀌니까 직선상에서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같은 의미가 되게 되는데 이 등속도 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떠냐?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기 위해서는요, 물체가 외부로부터 아무런 힘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 힘도 안 받아야지만 그 방향 그대로 그 속력 그대로 움직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받는 합력의 또 다른 표현이 알자 힘이죠. 알자 힘이 0이 됐을 때만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때, 자, 세 가지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게 되느냐? 시간 가속도 그래프와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고 시간 변위 그래프를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등속도죠? 가속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자, 0으로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속도가 등해야 되는 운동이니까 등속도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더. 자, 거리 그래프, 변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초에 2m를 가면 2초에는 4m를 가고 3초에는 6m를 가고 하는 식으로 시간에 비례하게 이동거리가 누적되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자 1초 만에 2m를 가면 똑같이 1초 만에 또 2m를 가고 똑같이 또 1초 만에 2m를 가고 하는 식이라서 직선형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 자체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이 챕터 0 설명할 때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물리는 그래프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두 가지를 분석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바로 기울기 분석과 넓이 분석입니다. 각각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 자, 기울기는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경우엔 기울기가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 될 거라서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뭐였었지? 그치, 이건 바로 가속도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빨간색 그래프 요거 좀 봐봐. 얘 그래프 기울기 얼마예요? 그치, 0이지? 실제로 얘는 지금 가속도가 0인 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얘는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가 될 건가? 이거는 챕터 0 설명할 때 설명해 줬었네.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 속력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한 값, 즉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프가 이렇게 착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그 등속도 운동을 해주면 참 아름답고 예쁠 텐데 만약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자, 속력이랑 시간 그래프를 그렸더니 막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속력이 일정하게 쭉 가다가 갑자기 증가가 돼서 또 일정하게 가다가 또 갑자기 증가가 돼서 일정하게 가다가 이런 식이야. 그럼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전체 이동 거리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거리 그래프는 그러면 기울기랑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될 건가? 자,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이 된다면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변위값, 이동거리의 변화량이니까 변위값이 되게 될 거고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치? 속도가 되게 되겠죠? 결국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가 된다는 얘기라서 만약에 그래프가 노란색의 그래프랑 빨간색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면 두 그래프 중에 누가 더 속력이 빠른 물체의 그래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울기가 큰 게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의 물체가 좀 더 속력이 빠른 물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사실 선생님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넓이와 기울기를 각각 분석을 해보라라고 했지만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와 넓이가 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그거야. 시간, 거리 그래프에선 넓이가 의미하는 게 거리 곱하기 시간이 되죠?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없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특별히 의미하는 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등속도 운동의 형태, 조건, 그리고 그래프의 모습들, 의미들 쭉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조금은 까다로워지는 두 번째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등가속도 운동은 말 그대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뜻해요. 근데 우리 아까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게 힘이다라는 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는 알짜 힘이 방향도 일정하면서 크기가 일정해야지만 등가속도 운동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과연 이 3단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건가?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등 가속도여야 하니까 가속도의 값은 일정하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두 줄로 그렸는데 두 줄로 그린 이유는 속력이 증가되는 등가속도 운동과 즉 여러분 책의 왼쪽 줄에 나와 있는 운동과 그 다음 속력이 감소되는 등가속도 운동 즉 여러분 책의 오른쪽 줄에 나와 있는 운동을 따로따로 분석하기 위해서 두 줄로 그래프를 그렸어요. 일단은 위에 것부터 분석해 봅시다. 물체가 속력이 증가가 되는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가속도 그래프가 일정하게 양의 값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어때야만 가능하겠어요. 운동 방향이 만약에 오른쪽이었다라고 했다면 힘의 방향 또한 같은 방향인 오른쪽으로 주어져야지만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되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더불어 속도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처음 속력이 1m/s였는데 1초가 지나니까 5m/s가 됐어요. 그러면 1m/s에서 5m/s로 4m/s가 증가가 되게 된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 1초가 지나면 속력이 얼마가 되어야 할 거다? 그치, 5에서 4가 증가된 9m/s가 되어야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가 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만족시켜주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종종 선생님 왜 그래프가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안 해요? 어떻게 속력이 0이 아닐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0이라고 하는 시점은 결국 내가 물체의 운동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체가 운동하는 걸 처음부터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운동을 하고 있던 물체를 갑자기 눈을 돌려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처음 속도가 0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속력 V0인 상태에서 쭉 증가가 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변이 그래프는 같은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많아져야 돼.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1초 동안에 1m를 가는데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3m를 가고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더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가면 갈수록 가파르게 변하는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볼게. 왜 도대체 그래프가 저런 모양들로 그려지게 되느냐? 우리 아까 설명했거든요. 우리 아까 이 그래프에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가 되고 넓이가 의미하는 게 거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등속도 운동에서만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시간 그리고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얘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냐면 간단해요. 넓이가 의미하는 건 가로축이 의미하는 거에다가 곱하기 세로축이 의미하는 거를 곱해주면 되니까 시간에다가 곱하기
가속도 값을 하게 된 게 될 거야. 그러면 시간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 이건 뭐가 된다?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어디서 봤지? 우리 이런 거 배웠었어.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다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5초대까지 움직였다 라고 했다면 사각형 넓이 얼마 나와요? 15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5초대까지 속력이 15m/s만큼 증가되는 운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느냐? 우리 아까 배웠다. 이 그래프는 넓이가 시간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된다? 그치, 거리를 의미해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이 그래프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된다? 따로 없다라고 했었네요.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또 뭐냐? 그러니까 기울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가속도의 변화량이에요. 델타 T분의 델타의 A야. 근데 그런 거 배운 적 없네. 됐어? 넓이, 그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없어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느냐?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아까 뭐라 그랬지?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인 가속도를 의미해 줄 거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 마지막 그래프,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바로 속도가 된다라는 거죠. 얘랑 똑같아요. 등속도 운동이랑 똑같이 각각의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나면 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는지가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봐봐. 아까 얘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라며. 근데 가속도의 값이 얘는 일정해야 됐었지?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1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얘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였었어요. 근데 속도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값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갈수록 증가가 되는 가파르게 변하는 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되죠? 자, 그럼 이번에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에 대해서도 이 그래프를 좀 찾아봅시다. 속도가 감소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는 음의 값으로 등 일정할 거고, 그 다음에 속도는 이게 이렇게 감소가 되는 운동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리, 변이 그래프는, 변이는 얘가 이런 식으로, 자, 속도가 가면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결국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지? 양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음의 속도를 가진 걸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변이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표현을 해보면 얘는 속력이 느려지다가 끼익 하면서 앞으로 가다가 이 순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속도의 절대값, 크기는 증가가 되고 있지? 그래서 결국 끼익 하면서 가다가 하면서 돌아오는 운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발점으로부터의 변이는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나 어려운 거 마저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약간 다른데, 자, 파란색의 넓이와 빨간색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각각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속도 그래프니까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거리가 되기는 해요. 근데 파란색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가 되고, 빨간색이 의미하는 건 방향을 바꾸고 난 후에 돌아온 거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파란색의 넓이가 5가 나오고 빨간색의 넓이가 3이 나왔다라고 했다면 그 뜻은 무슨 뜻이 된다? 얘는 5m를 갔다가 3m를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동거리, 누적거리는 8m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 아까 배웠던 변화된 위치는 몇 미터가 나오게 된다? 즉 2m, 처음 이동 방향으로 2m의 값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6가지 종류의 그래프들을 배워봤는데,
자, 이 6가지 운동 그래프 중에서 가장 쓸모있는 그래프가 뭐겠어요? 그쵸? 가운데 있는 그래프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넓이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요. 기울기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얘의 넓이는 얘, 얘의 넓이는 얘, 얘의 기울기는 얘, 얘의 기울기는 얘, 이런 식이었었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의미 있고 좋은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등가 속도 운동을 분석을 하게 될 때에는 일단은 그래프부터 그리시고 보시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그래프 뭐를 그리라? 그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 그래프부터 그리고 나면 이제 기울기와 넓이를 분석하면서 문제 풀이의 해결 방안이 조금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VT 그래프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강조 좀 했어요.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등가 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속력을 조금은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저 좀 설명을 합시다. 물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등가 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했다면 평균 속력을 아까처럼 왕복 운동 다뤘었던 거 기억나요? A에서 B로 가는데 10으로 갔다가 15로 갔다가 그걸 설명했었는데 그것처럼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봐봐. 아까 평균 속력의 의미가 이런 그래프들을 꾹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값이다라고 했는데 이 노란색의 그래프를 꾹 누르면 중간값으로 평균 속력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 생각해봐.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같은 의미가 되기 위해선 파란색이 만드는 넓이와 노란색이 만드는 넓이 둘의 이동거리가 같아야지만 파란색이 노란색의 평균값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두 삼각형이 닮음인데 넓이까지 같아져야 되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뜻은 결국 나중 속력이랑 처음 속력의 중간값으로 절반값으로 평균 속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가 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력을 계산할 때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합을 반으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등가 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을 찾아낼 수 있게 돼요.